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줄바퀴 큰바퀴입니다. 와. 책바퀴는 재밌죠.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지난번에 저 초대 손님 오셨을 때 책바퀴 뜻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원했던 질문은 책 요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저희 뜻이 있나요? 아니 있잖아. 지금 금바퀴님이 책, book. 준바퀴님이 채팅, 수다 떠는 거. 그다음에 책바퀴 돌아가는 거. 오바퀴, 책바퀴. 금인이 몰랐어요. 금바퀴님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한글 못 읽어? 아니 심지어 발음도 그냥 대충 했는데 그래서 아니, 좀씩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까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책은요.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 사람인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좀 해볼까 해요. 맞춰보세요. 다음 음식 중 볶음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제육볶음, 닭갈비, 감자탕, 삼겹살. 그냥 다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다 가능한 메뉴니까. 예,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희 딱 한국 사람에 맞는 답을 하셔가지고 의심 없이 한국인 셋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요. 시대 예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orecast of the Times. 부제는 핵 개인 시대. Era of Nuclear Individuals. 영상으로 지금 보시면 사인을 받으셨네요. 네. 제가 공유해 주시죠. 이게 여기 안에 보시면 따라다라따 읽어주세요, 준바퀴님. 책바퀴 여러분께 늘 공부하고 늘 나아갑니다. 송기령. 네. 제가 강연회를 다녀와서 짧게 질문도 좀 드리고 그리고 사인도 직접 받아왔습니다. 제 책을 보시더니 열심히 읽으셨네요. 그래서 강연을 잘 갔다 와서 오늘 시간 더 뜻깊게 잘 될 것 같아요. 이 송기령 이분은 그러니까 작가님인지 박사님인지 뭐 기업인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빅데이터의 이론보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무 위키에 써 있더라고요. 그냥 빅데이터 전문가 정도로 알았는데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대중화에 힘쓴 사람이신 것 같다라는 설명이었어요. 책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우선 제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 허황된 꿈을 자주 꾸는데 사업한다고 예, 기억해요. 기억하시죠? 그때 막 이런 분들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은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인데 이때도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이분의 이미지 비주얼적인 이미지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처럼 머리를 묶고 이렇게 머리를 딱 하늘을 묶으셨는데 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이제 제일 최신판인 시대예보라는 책으로 또다시 만나서 반가웠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매년 나오는 그 트렌드 코리아를 원래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트렌드 코리아 책이 좀 아쉬웠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요번 2024 트렌드 코리아 할까 하다가 오백희님이 이 책이 더 힙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하자 그래서 읽었는데 약간 읽으면서 저희 예전에 읽었던 팩트플리스 좀 생각났어요. 뭔가 이분도 뭔가 빅데이터 그래서 뭔가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기반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물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은 이분의 그 관점에서 나온 거지만 그 어떤 해석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원인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서 나온 점에서 뭔가 팩트플리스가 생각났고 제가 팩트플리스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그 같은 면에서 이 책이 되게 믿음이 갔고 재밌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책을 완벽하게 다 보진 못했는데 사실 책이 이분의 강연, 이분의 영상, 이분의 뭔가를 다 약간 응집해 놓아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이 훨씬 좋아가지고 책이 별로였다고 말하기엔 영상 하시는 강연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럼 본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영상이 똑같더라고요. 책 내용이랑. 그 단어를 만드셨잖아요. 핵개인이라고. 핵개인이라고 만드셨죠. 참 특이하시다. 네. 근데 이분 강연을 갔는데 말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TV랑은 다르게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위트도 있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사인할 때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TV에선 재밌을 필요가 없죠. 그 말도 위트 있다. 그게 맞잖아요. 거기서 맞아. 굳이 휘어 잡으려고 뭐 액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길 게 빠빠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강연이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좀 팬이 됐어요. 네. 그때 그 선릉에서 하시는 데 가신 거예요 혹시? 거기는 어차피 가도 개인적인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평택으로 갔어요. 와. 그래서 제가요 금요일 날 별마당은 못 가가지고 오늘 왔다 했더니 거기는 이런 예쁜 그림 안 나와요 하시면서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진도 예쁘게 찍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이 책은 핵개인인데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핵개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계 속에서의 핵개인. 그리고 AI와 함께한 핵개인. 그 다음 나이가 든 핵개인의 삶. 요 세 가지 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사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한 번 쉬었다 읽었거든요. 이게 절반 읽고 쉬어야겠다. 머리가 좀 많이 차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첫 번째, 세계 속에서 코리아, 즉 세계 속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책에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것, 한국 출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게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봤죠. 한국 거잖아요. 네. 판권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돈은 한국 사람이 벌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H마트에서 울다. 우리 이 책 했잖아요. 팟캐스트에서. 네, 이 책은 한국적 정서와 음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미국 출신의 혼혈 작가가 쓴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K는 from Korea가 아니라 made by Korean이라고 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긍심이 좀 생겼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의 컨텐츠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 뭐 문학, 문화 다 K라는 마크가 찍힘으로 인해서 신뢰가 되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자긍심이 생기는 설명이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은 45쪽에 새로운 시대의 개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을 선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관.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세계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저는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를 평소에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을 어떻게 내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정체성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관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태어난 나라 이것들이 다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를 설명하는 정체성은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만나왔던 사람들, 내가 읽고 있는 책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 이런 거가 저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그 요소 위에서 내 세계관이 네. 세워진다는 거죠? 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춘바퀴님 직장이 어디세요? 저 판교입니다. 판교 어디야? 성남 아니야? 성남? 저도 어디 살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어디 살았는데요? 저 분당이요. 성남 살았잖아요. 저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바키님 어디 사세요? 저는 광교 살죠. 수원이죠. 수원. 아니 근데 저는 이 판교라는 걸 인식하고 막 회사를 다니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래서 직장은 어디에 있어? 근데 다들 판교라고 하니까 판교 이러면서 약간 그게 그 세계관이 된 것 같아요. 쟤는 판교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세계관? 판교에서 일하는 게 이미지가 뭘까요? 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판교에서 일한다 하면은 IT.
IT 정말 약간 그 커리어 우먼의 그 탑에 있는 그 느낌이 어. 있어요. 그렇진 않지만. 모르니까 맞아, 모르는 맞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 어떤 분들이랑 하면은 설명할 때 뭐 나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이제 그 개인 뭐 이렇게 학원 사업하시는 분이고 한 분 판교에서 직장인이시다면은 야 멋지시다 멋지시다 이런 멋진 걸로 할게요. 반응이 나오거든요. 음. 이게 근데 너무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그걸 모르는 바깥의 사람들한테 맞아. 그거를 약간 설명하는 이렇게 이미지적인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한.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는 광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원시 산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광교에 산다라고 하면 부자인 줄 알아요. 잘못된 이미지를 굳이 심어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수원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왜냐면 광교, 분당, 판교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있어서 거기에 나를 사람들이 끼워 맞춰 후광이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맞아. 그래서 거기에 나의 잘못된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조심하는 편이긴 해요. 네, 네. 조심할 이유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잖아요. 뭐 연결된 사람들 아니면 냅두고.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읽어주시겠어요? 51쪽에 51쪽에 보면은 설명이 돼 있어요. 분당 사람들은 성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적은 태어나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지만 그들은 내가 살아갈 도시만큼은 내가 선택하는 자기 결정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은 더욱 코스모폴리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세계화를 굳이 내가 세계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곳에서 나의 삶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세계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이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칵테일 이름에 이런 게 있대요. 맞아요. 코스모폴리탄? 맞아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모던 스타일의 칵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멜팅 팟 이랬던 용어가 이제는 칵테일을 쓰는 용어로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전처럼 뭐 멜팅 팟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녹아 들어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였지만 지금은 녹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 존재함 안에서 어울려져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멜팅 팟이라는 표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 질문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우리 세계인 속에서 정체성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문헌들이 다양성에 유리하다라고 발표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다양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다양하지 않고 모두 같다면 어떨까? 또는 모두가 다르면 어떨까? 다양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동의해요. 무조건 다양해야 된다. 이거의 반대는 사실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양해서 모든 사람에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뭔가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과정이 어쨌든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양하지 않고 계속 뭔가 한 모습 그다음에 한 가지의 목표, 한 가지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모임을 하는 이유도 다양성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의도치 않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 책으로 그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 중간에 책에 파키스탄 남편분이랑 결혼한 분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뒷부분인가 자기는 그 사람 문화에 들어가고 그 다양성을 되게 만족하고 산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양성 좋은 것 같아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다름들이 모임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뭐냐면 우리들은 모르겠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른 게 좋은 것처럼 인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같음이 없으면 다름이 없잖아요. 같은 게 있을 때 차이가 보이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기간, 어느 정보가 쌓일 때까지는 같은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 질서라는 것 같고 음. 그게 공동체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을 때야 비로소 특이하거나 다르거나 새로운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모두가 다르면 그것 또한 너무나 획일하게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좀 나이를 들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차피 나랑 조금 다르니까 그냥 그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같은 그 약간 조금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을 때의 다름? 그거를 제가 존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음이 쌓여 있을 때 다름이 존중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르면 그거는 그럼 포용하기 아예 힘든 만나지 포용할 않겠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싶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이거 다른 친구들과 얘기했었던 건데 우리 모두가 다 깨우친 사람처럼 뭐 부다 예를 들어서 부다처럼 모두가 다 군자야. 모두가 성인 군자야. 이들끼리 함께 산다. 어떨 것 같아요? 피곤할 것 같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약간 평온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그럼 그 마을은 되게 평온한 마을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닌가? 약간 모르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약간 꼬아서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실생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보러 성인군자라고 말한 사람 치고 성인군자를 못 봤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싫다 막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정말 아이디어한 정말 군자다. 그러면은 나도 괜찮겠네. 똑같이 군자여야 해. 그렇지. 네. 나만 못하면 힘들 것 같아. 어떠세요? 저는 이 책에서도 위기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또 위계가 생기고 그 안에 또 조직이 생기고 또 뭔가 위아래 양옆 뭔가 구역이 나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는 그 각자의 어떤 역할이 남들이 볼 때는 악역이지만 나한테는 생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는 없는데 제가 뭐 기록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특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 그 위계가 너무 더 많이 도드라진다라고 한 표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격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언어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언어에는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고 존칭이 있고 그다음에 호칭도 다르고 우리는 가족 구성원 얘기할 때도 이모를 이모라고 하지 이모를 이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서 사는 우리의 것인 또 우리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기는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어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 언어의 장점이 뭐냐면 유럽이나 영어권 나라는 언어 자체에 시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한 게 언어에서 평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위계라는 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 언어의 특성이라는 거는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또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습관이 뭐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언어 능력, 그러니까 직관적인 착상을 논리적인 전개로 표현하는 역량 이런 게 인간이 아닌 지능 개체, 그러니까 AI 얘기하는 거겠죠. 와 협업하는데 되게 소중한 자질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게 AI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쓰는 AI, 뭐 챗 GPT 이런 것만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뭘 다 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걸 물었을 때 그 질문이 좋을수록
더 나에게 맞는 답변을 얻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언어 능력인데 그래서 언어 능력, 언어 표현 능력 이런 거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AI 얘기하셔서 그 AI 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직장 생활에 변한 거 있으세요? AI 때문에? 저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AI. 근데 뭐랄까 이제 뭔가 자료를 찾을 때 AI에 좀 의존을 하는 GPT? 정도. 그 정도? 근데 아직은 실상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AI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 이게 뭐 저희도 말이 많았는데 많다기보다 이제 관심 있는 사람만 이제 뭐 관심 있게 보는 특히 작곡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새로운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예민하시니까 그분들 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은 이게 나중에 분명히 대체할 것이다. AI가 연주자 다 대체한다 하는데 그분의 시선들에서는 대체되는 분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작곡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는 게 또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원을 구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확도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AI가 너무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주를 해주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근데 그런 부분은 대체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진짜 실제 공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거든. 어떤 그러니까 신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그 연주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서사, 이야기라든지 이거는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아직까지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 되는 말 2개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뭐 적으셔. 네네네. 내가 무슨 말 했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연주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책에서 얘기하죠. 컴퓨터는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거구나. 밤새워 빨리 납품하는 일들을 모두 로봇이 합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로봇은 지치지 않을 거 아니야. 쉬지 않고 말대꾸도 안 해. 말대꾸도 안 해. 싸우지도 않아. 이거 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사실 연주하는데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에 서사를 또 얘기하셨거든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숙련자가 아니라 서사가 있는 사람을 원한대요. 서사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답변 속에 책이 한 권에 들어있는 듯하게 답변하셔가지고 그 AI에 대해서 어쨌든 프로젝트를 되게 반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해온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AI 때문에 뭐 위기감이 든다든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게 클래식 음악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이런 어떤 최신의 기술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저마저도 이렇게 뭐 전혀 와닿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적이다라는 것도 여기 책에서 얘기했던 게 J-팝이 실패한 이유는 맞아. 그 보수성과 독점 때문에 실패했다.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클래식이 지금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이유가 굉장히 커요. 보수적이고 이제 되게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지금도 들고 있고. 저는 그 버추얼 가수들 제가 좀 아담. 그치 그 애초에 아담은 있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버추얼 가수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막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 있어요. 아담은 알겠는데 우리 세대 모를 수 없죠. 너무 사이버 가수였죠. 사이버 가수. 근데 아직도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 사람들의 음악 영상을 딱히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버추얼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는 따로 있고 진짜 그 아담처럼 설명이 아담으로 가는데 그 이미지 막 미소년 그런 캐릭터 만들어서 목소리는 기계야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아직은.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얼굴에 갇혀 있으니까 티를 내고 싶어하게 하는데 그
근데 또 팬이 많더라고요. 꽤 제가 있어. 지금 가수 이름이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어. 이거랑 똑같은 의견이 어떻게 음. 받아들일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에서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유튜브 팀은 그분들이 진짜 무슨 사람처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입어본다든지 어떻게 뭐 그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어느 점에서 나는 이거를 영상을 봐야 하는 거지? 약간 포인트를 모르겠는 게 근데 또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이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왜냐면 팬은 분명히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음악도 그냥 귀로만 들으면 얘가 볕처리는 아닌지 몰라요. 음악 귀로만 들으면. 지금 이 AI가 만든 음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미국 거기에서는 이제 허용을 하기로 했대요. AI가 만든 음원을 이제 출시를 이제 허용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의 것 갖다가 빼서 가짜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히 까놓고 AI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문학 기술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그런 제가 영상은 안 봤는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 AI 딘, 뭐 AI 뭐 베게린 이런 애들이 부르는 뭐 다른 노래 이런 것도 엄청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맞아. 그쪽에서는 오히려 금지하겠다는 거야. 금지하겠다고. 그런 거는 안 틀어주겠다. 차라리 AI가 새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든 거면은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비욘세가 아닌데 비욘세가 만든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거야. 이거는 금지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새로운 AI 인물을 만들어라. 이건 거지. 이것도 AI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게 그 핸드폰 뭐로 찍으면 나를 송혜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AI죠. 그죠? 딥러닝. 근데 이거 단어 있지 않아요? 막 안 좋은 뭐 있는데 근데 이런 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진짜 송혜교예요. 자기가 송혜교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준바키님? 그렇진 않은데 근데 진짜? 이런 변화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변화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이거- 사기로 가면 이제 이거 위험해지지.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페이크, 딥페이크. 맞아요. 딥페이크. 딥페이크. 아이유 같이 해놨는데 중국에서 딥페이크 다 벗겨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 아이유 같이 똑같이 하는 거지. 어머.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너무 그거는 똑같아서. 나온 지 꽤 됐죠. 김정은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뭐. AI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아. 좋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컴퓨터, AI 이런 시대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으니 공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의 스탠스는 무엇이냐고 나의 위치는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기업은 숙련자가 아닌 사람을 뽑지 않겠다. 또는 채용이 아니라 모셔오는 걸로 하겠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사람이랑 일을 하지 굳이 내가 키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 채용도 많이 없어졌고 공개 채용하는 데가 거의 없죠 지금은? 지금 기업이 아예 신입을 안 뽑고 있어요. 그쵸? 네. 굳이 신입이 키울 필요 없다는 거고 근데 경력자들도 저도 요새 되게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의 일에 강점이 없는 것 같고 진짜 이 서사가 맞는 게 내가 만약에 다른데 이직할 때 그 기업에서 나의 뭘 보고 할까? 이직이 보통 경력직 이직이 그렇잖아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서사. 그러니까 서사라는 게 나레이티브가 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왠지 너무 되게 어려워요. 특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서사라는 게. 그거를 잘 포장하는 것도 능력인데 잘 맞아.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따지면 말빨인가? 라고 싶기도 해요. 어쨌든 면접이라는 걸 볼 거고 그럼 내가 가서 나의 그 서사를 뭔가 얘기할 거고 그걸 보고 기업은 얘 뭐 경력도 있고 서사도 있네 하고 뽑고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말빨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파는 능력? 이게 말빨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잘 포장해가지고 잘 파는 능력. 그 서사를 만드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꾸며내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기에 뭐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 0.8인데 한 0.9처럼 보이게 하고 아니면 1.2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중요해지기는 하겠다. 근데 확실히 말빨이 중요해지겠구나 하고 거기서 사실 약간 불공평함을 느낀 적이 유학할 때 많이 느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내가 타고난 그런 어쨌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약점일 수밖에 없는 그 언어 능력이 내가 여기서 그게 계속 약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서 특히. 근데 이 쓴 작가님 말빨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네. 내가 실제 만나고 왔잖아. 그러니까 뭐 제가 그저 그 강연은 오빠도 모르는데 그 영상만 봐도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래서 이런 책을 썼나?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약간 이런 생각 전 들더라고요. 자기 서사가 다 있는데 그거를 말빨로 포장하는 게 정말 기술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서사라는 걸 크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특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지난번 우리 예술 얘기했을 때 옛날 예술가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슬퍼야 돼. 가난하고 치열하게 가난하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야지 그림이 팔렸어. 근데 지금은 그 서사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사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른데 이런 각자 직장인의 서사라고 하는 게 나는 무엇인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력서랑 서사랑 뭐가 다를까? 그렇잖아요. 경력기술서랑 서사가 뭐가 다를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이 서사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프리랜서고 이제 예술을 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들 보면은 특히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뭐 클래식 연주자들 보면은 특히나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주자들 보면 뭐 스토리가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좋아하긴 해요. 뭐 조성진만 하더라도 뭐 피아노 연습할 데가 없어서 뭐 어디서 연습을 했다더라 아니면 누구는 막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서사를 쓰고 있고. 근데 이런 조성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슈퍼스타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사는 그냥 작은 것도 서사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책을 좋아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는 조그마한 점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뭐 옷을 좋아한다. 뭐 큰 거 아니지만 그것도 서사가 될 수 있고, 저는 서사를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서사를 부풀리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나의 무슨 커리어에 쓴다든지 그치. 아니면 나의 여기서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니면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미래의 업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특히나 여기 그 둘 중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무엇인가 작은 거라도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이력서네요. 이력서죠? 이력서인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강연에서 했던 말도 인스타 같은 거 있죠. 그게 너의 이력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너의 서사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말을 했을 때 금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서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완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스타 하면 나쁜 거, 뭐 유행 따라가는 거가 아닌 거지. 여기에서 보는 거는 왜냐면 꾸준함이라는 거는 정말 유행 따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함이야말로 서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서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고민 중. 근데 저는 인스타 이런 거는 물론 제가 드러내는 직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잘 공감은 안 됐어요. 좀 뭐랄까. 그런데 이런 팟캐스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듣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고 그거를 내 책을 읽었다는 걸 쌓기 위해서 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맞는데 인스타 보여주기 이거는 저는 아직도 그 책을 읽고도 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자기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삶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진만을 위한 사진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와 저렇게 그지같이 해도 올리는구나. 쟤는 뭐라고 저거 올렸지? 근데 그 사람은 꾸준히 올리니까 이게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꾸준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리스펙. 꾸준하면 정말 리스펙이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한번 올리고 내린 거는 그냥 사라지고 말겠죠.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고 그 세계 안에서도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꾸준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왜? 난 못하는 거니까. 맞아. 그게 그 사람 서사인 거죠. 그 서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근데 이 말에서 또 생각을 한 지점이 많은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좋아하는 그 작품이나 그 사람이
완벽하게 뭐 예술적인 거나 완성도가 높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해 온 게 그래서 그런지 완벽해야 돼. 아니면은 다 2인자야. 그래서 2인자만 돼도 어디야? 아, 3인자야 그러면.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제발 영상 찍고 브이로그 같은 거 하시라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그 9to6 하는 직장인이고 뭔가 특별한 게 없다 생각해서 근데 두 분은 뭔가 그냥 어쨌든 프리랜서의 업무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근데 약간 이런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영상 아무렇게나 내 일 했는데 그걸 또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제 그 또 거기 알고리즘에 떠요. 떠요. 봤어. 이걸 영상이라고 올렸나? 근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거는 힘들어. 그래서 제가 리스펙했어요. 그런 꾸준히 하는 거 분들. 맞아. 일단은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들어요. 그게. 그건 맞아, 그런 것 맞아. 같아. 아니, 직업 자체가 음. 브이로그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스텝들이 있겠지. 스텝 없이 솔로로 하면서 이런 걸 내려고 하면은 또 성격상 이건 또 지우고 싶고 이건 또 하고 싶고 편집하다 보면은 5분 컷 나가려고 50분 고생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리 허접한 거라도 내가 못한 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맞아. 감히 판단할 수가 없어. 저도 유튜브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도 되게 봐도 되게 막 가식적인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게시물이 몇백 개 된다거나 오랫동안 해왔다 끊임없이 그러면 그건 그 사람만의 서사와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저는 인스타 그런 용도로 많이 쓰긴 해요. 네, 직업이 어쨌든 프리랜서고 모든 게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일이 들어오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올리는 게 거짓은 아니다. 근데 굉장히 일부분만 올리죠. 굉장히 일부분에 내가 그래도 했던 일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부분.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일이 들어오고 얘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되게 얕게 하는 지인들 있잖아요. 그 지인들이 그걸 보고 나 그것밖에 나를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그런 게 만약에 금바키님은 음악을 하는데 내가 책도 좋아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금바키님의 그런 피드 이런 걸 보고 책이랑 협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칠리스트네? 막 그래서 혹시 연락이 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그거를 요즘 들어 점점 더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닌 서사였는데 그냥 이거는 정말 저희들끼리 좋아서 만든 어쨌든 모임이고 이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로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올리는 게 이제 내가 개인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남이 해줘서가 아니라 옛날 말 자기 PR 세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갑자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블로그를 한번 기록용으로라도 네, 자기 PR 시대 블로그 되게 옛날에 하셨잖아요. 맞아요. 조금 그냥 개인 그 올렸는데 꾸준함이 힘들더라고요. 그건 어려워 진짜.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게 여기 책에서도 샤넬은 매년 가격을 올리고 올릴수록 잘 팔린대요. 그들이 파는 것은 바로 선망이라는 거죠. 선망. 그쵸. 여기 인스타도 누군가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야.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돈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일로도 물론 여러 가지 돈 버는 길이 많지만 특히 지금 세대에서 조금 더 풍족한 자본이 많은 곳은 그 선망을 파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선망이신 우리 금박희님의 맞아요. 서사 잘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선망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사 기업이 점점 바뀌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특히 더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완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세계적인 것 같고 이제 먹거리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먹거리? 어떤 면에서요? 그냥 뭔가 그거죠. 어쨌든 다 AI가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삶은 100세 시대인데
내가 이 업무를 언제까지 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시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 삶을 설계하는 게 되게 조금 많이 획일화됐죠. 어떤 회사에서 정년 은퇴까지 하고 그 뒤에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 너무 은퇴하고 이후의 삶이 너무 길어진 거잖아. 너무 길었어. 이게 단순히 뭐 이제 그 뭐 연금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너무 제 인생이처럼 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틀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근데 제가 예전에 두 분한테 진짜 예전에 프리랜서의 삶을 제가 살아보지 못해서 동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요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정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 그 속 마음 모르겠지. 약간 요즘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프리랜서 해보세요. 모르요. 말은 쉽지. 먹거리를 찾아. 먹거리를 찾으러. 먹거리를 찾아서를 찍어서 올리세요. 프리랜서. 지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노인이 되는 시점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맞아. 걸 그쵸. 느끼고 있는데 몇 살이 노인인 것 같고 몇 살이 중년인 것 같아요. 일단 중년. 몇 살의 중년이다. 저는 이제 한 70까지는 중년인 것 같아요. 와우. 그렇지 않으세요? 70까지. 70까지가 중년이다. 오, 그럼 69세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70대 다? 네, 70만 중반. 중반? 저는 중년. 안전하게 60대는 무조건 중년이라고 60 생각을 년대. 하는데 60에서 70까지의 정확한 이미지를 제가 모르겠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물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그 나이 60과 70 사이의 그 시대 분이신데 중년 같긴 해요. 그죠. 근데 또 어느 면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기도 해. 그래서 되게 우선 60. 저는 안전하게 60으로 가겠습니다. 전 70으로 갈게요. 두 분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시구나. 오바키님은 아니 일단 이 책에서 얘기하기로는 20대는 50부터는 노인 느낌이 난다라고 하고 20대에서? 20대에서 바라볼 때는 3, 40대쯤 가면 50까지는 중년인 거지 60, 70은 돼야지 노인이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갈수록 근데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개념이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맞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두 분 나이가 혹시 50대이신가? 아니, 왜 그러냐면 약간 저희 부모님만 봐도 저보다 부지런하고 저보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면은 그러시지 할머니라고 않으세요? 부르기에는 좀 그죠. 미안하고 아쉽거든. 아직은. 그렇지. 나도 그런 느낌 때문에. 하지만 맞아요. 이제 아빠는 이제 지하철 무료인 나이가 되셨고.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아빠는 어때는 청년이잖아. 그래서 그 약간 부모님 나이 되고 나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 노인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키워드 좀 얘기해 보세요. 노인. 우선 전 노인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노인 뭔가 이제 탑골공원 이런 그쵸. 느낌인가? 약간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뭔가 쇠퇴한 느낌, 쇠약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나이도 계속 이제 뭐 60대가 노인인가 뭐 70 이런 식으로 한자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늙은 노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빅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를 해본 결과 노인을 표현하는 자체에 다 돌봄 대상으로 표현되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사해본 노인을 직접 조사해본 결과 먹고 마시는 취향뿐만 아니라 소셜라이징, 연애, 건강 관리, 문화 소비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이 노인들의 욕구가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는 늙었을지언정 원하는 삶은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 실버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니어, 실버. 이건 느낌 어떠세요? 노인, 시니어, 실버. 같은 느낌이야? 시니어는 괜찮은데. 저도. 실버? 실버는 골든 어때? 골든. 약간 너무 간 느낌이에요. 너무 포장하려고 했다. 실버 가는데 어. 시니어라는 어감은 더 괜찮은 괜찮은 것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회사에서 미국에서 뭐 회사에서 시니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직책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니어라는 어감은 훨씬 좋게 들리긴 해요. 시니어.
그러니까 시니어를 위한 뭐 시니어 어떤 거, 그쵸? 음. 그러니까 언어가 주는 느낌이 정말 큰 것 같아. 아우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언어 바꾼 것들 많이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채용이 아니라 이제는 영입. 영입으로 맞아. 바꾼다라고 음. 한다거나 뭐 노인도 시니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단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또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언급해줘서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의 모습을 꿈꾸고 계신가요? 꿈은 되게 많이 꿔요. 우선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쉽지 않을 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좀 큰 사람, 이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맞아, 우리 큰 옛날에 사람이 할머니 그 얘기할 할머니 때. 맞아.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되고 싶네요. 막 이거 어. 했을 때 했는데 그리고 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짜잘한 거에 목매서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뭔가를 해석하고 막 절절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뭐 그러면 그런 거지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저도 약간 평온한 사람. 평온한 거.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뭔가 뭐 제가 약간 내 그런 조그만 집이라도 집에 그냥 남들 크게 도움 안 받고 내 깔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그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근히 먹고 산대요. 그래도 삶의 질이 좋으니까.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선진국일수록 근데 제가 막 그런 얘기 친구가 고독사 할지도 모르니까 주변에 지인들이랑 같이 살라고. 맞아요. 그거 중요하다고 이상 하더라고요. 연락만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연락하면 달려올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주위에 어. 있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문학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 AI하고 직장 우리 미래 노년기의 나 쿨듯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분 강의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조금 더 문자로 나와 있어서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공감하는 문장이나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끝쪽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be kind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은 10년 전에 처음에 딱 유학 가고 유학 가자마자 말 너무 안 되고 너무 막 주위에도 너무 잘하고 너무 기죽어 있을 때 책을 읽었는데 미국 에세이였는데 거기서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그 문장이죠. 그 문장을 3번을 얘기해요. be kind, be kind, be kind.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때 친구들이라고 그 주변 애들이 너무 못된 거야 막. 못됐다고? 못했어 막. 그때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걸 갔는데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온 어린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영재 막 이러니까 막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애가 막 이제 영어도 못하고 막 듣보잡 이런 데서 와가지고 있네 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데 무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활동에서. 근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친절한 애들, 그런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나도 똑같이 느꼈다. 그래서 나만 느꼈던 그런 감정은 아니었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때 이 책에서 나온 비카인드랑 그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돼야겠다. 맞아. 저희 항상 얘기했잖아. 친절한 사람 되자고.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건 진리인 것 같아. 친절한 사람 되자. 네. 여기 책에서 노인을 표현한 게 있었는데 그 60세가 넘으면 귀가 순해진다고 이순이라고 한대요. 257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5쪽에 문장 몇 개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60대의 효능감이 절정에 이른다고 증언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귀가 순해지는데 이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더 까탈스러워지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그래서 까탈스러워지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은 건 안 싸운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카인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띵언 하나 또 공유해보자면 모든 것은 나이 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닐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맞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딱 그 줄 그은 게 그거예요. 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런 이거 라임이잖아요. 맞아. 나 이런 거 좋아해. 라임. 되게 이런 거. 잘하셨어요. 그 라임 정말 음. 되게 꽂히게 만드셨던 것 같아.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젊은 꼰대도 너무 많고. 근데 마임 그 카인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제가 그 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좋았던 문장? 저는 결론이 제일 좋았어요. 다 읽고 나니까 그 결론이 우선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랑 되게 맞닿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결론 324페이지에 모두의 삶이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상호 보조와 이연된 보상 시스템으로 서로 의존의 의존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완전체로 자립이 가능한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뭐 음악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물론 제일 크지만 그 이전에 시스템이 너무 이제 고인물이고 이렇게 썩어갔던 점이 많은데 뭐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주위 사람들 다 아니까 그냥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지점인데 이런 거가 왜 문제일까?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더라고요. 모두의 삶이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 뭐 가끔씩 들어오는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로는 당장 이거는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아닌 거죠.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한 어떻게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거든요. 이 지점을 되게 그래도 이것도 사실 되게 막연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그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되게 명확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결론이. 어떠셨어요, 준박님? 문장 혹시 체크해 놓으신 거? 저 아까 나이. 문제는 뭐였더라?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늙었기 때문에 무언가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시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 그 문장 있었나? 있었어요. 나 왜 기억나. 몰랐지? 그래서 좀 머리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젊었을 근데 아직도 때부터 시도를 시작하지 못 하고 않았구나.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우리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 딱 그러네. 이게 그래, 띵 문장 많네. 많아요. 오바키님은 뭐 있으세요? 저는 어떤 거? 엄청 많죠. 근데 여기 이어서 그 비슷한 페이지에서 하자면 고유성이 진정성까지 가기 위해서 축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고 진정함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젊은 친구들 우리가 말하는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고유하다, 난 특별하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나의 얘기라는 거지. 진정성을 느끼는 건 타인의 평가로서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를 너무 되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툭 까놓고 너 혼자 잘난 게 아니야를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이걸 지금 독창성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라 생각을 해요. 난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름이 고유해지지, 다름이 맞아요. 인정받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엔 남이랑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박희님이 음악 쪽에서 클래식한 분들이 클래식만 뭐 보수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쌓아온 시간이 있고 내가 그만큼의 레벨이 됐을 때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영향력이 있고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해놓은 게 없이 클래식이 무슨 음악이야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는 음악이야 라고 하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다르다라는 거 기저에는 뭔가 그만큼의 내가 쌓아놓은 게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부하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잘 살아왔을 때 차이점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먹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는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소속감이 없는 거죠. 맞아요. 정리 잘해주셨어요. 이 시대 예보는 약간 트렌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는 책이었던 것 같고 이 책이 마지막으로 하나 공유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 책과 영화와 드라마를 공유를 했어요. 제가 총 정리해 놓긴 했는데
여기서 다행히 우리가 읽었던 책도 있고 봤던 드라마도 있고 해서 반가웠던 것도 많았어서 이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올라왔던 어떤 드라마나 책을 같이 보시면 이 아저씨가 원하는 말의 방향을 또 간접적으로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대일보는 이 책 마무리를 하자면 이 책에서는요. 나이와 성숙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각자의 서사가 경쟁력 있는 상품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과 우리 바퀴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가치관이 어떻게 미래를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에 나는 어떤 핵 개인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너무 완벽한 결론이어서 이 뒤로 더 책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음 책은요. 작은 것들의 신이란 책이고요. 이 책이 인도 소설이라서 좀 특이한 문학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약간 어렵고 두껍긴 하지만 밖에서 열심히 읽고 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